안녕하십니까. 터놓고 말합시다. 김종환입니다. 107주년 3.1절입니다. 1919년 3월 1일 선현들은 자주독립을 선언하고 비폭력 만세운동을 펼쳤습니다. 일제가 총칼로 진압했지만 3.1운동은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졌고 지금도 우리 헌법 전문 맨 앞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지키고 이끌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 독립기념관장의 역사관 논란과 건국절 문제 등 역사 왜곡 논쟁도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북은 한강 남쪽에서 최초로 독립 만세운동이 일어난 지역이죠. 어느 곳보다 치열한 독립운동을 펼쳤고 수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했는데요.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오늘 우리에게 3.1절 의미는 이란 주제로 3.1 만세운동의 현재적 의미와 과제, 또 전북적 항일운동 역사와 인물에 관해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사전 녹음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유튜브에서 KBS 전주충국이나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다시 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전북도민들은 3.1절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김샛별 리포터가 준비한 인터뷰 함께 들어보시죠. 그 시대에 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다 같이 나섰다는 게 대단한 거잖아요. 남녀노소 불문하고 학생이랑 장사하던 분들까지 한 마음으로 독립운동을 했었고 그런 힘이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요즘 드라마 같은 것도 보면 결국 사람들이 자유롭게 표현하는 힘에서 나오는 거라고 보는데요. 결국엔 3.1운동 정신은 지금도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보면은 역사 문제도 정권 바뀔 때마다 좀 흔들리는 것 같아서 독립기념관장 논란이나 그런 거 보면 역사도 정치 따라 바뀌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3.1절 같은 건 정치 상황 상관없이 그냥 우리가 계속 소중하게 지켜야 할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전북도 독립운동을 많이 했던 지역이잖아요. 근데 잘 알려지진 않아서 아쉽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전북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려지고 다음 세대에도 자랑스러운 역사가 의미를 잃지 않고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3.1운동과 독립정신을 계승한다는 건 단순히 기념일에 태극기를 달고 행사를 한번 하는 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고 봐요. 여전히 남아있는 일본 잔재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지역의 독립 영웅들을 어떻게 기억하고 이해할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하고요. 특히 전북처럼 역사적 의미가 큰 지역은 지방 정부와 교육 현장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스스로 지켜내는 역사 인식이 자리 잡을 때 진정한 3.1절 정신이 이어진다고 봅니다. 네, 역사의 무게, 모든 분들이 이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정치 상황에 관계없이 3.1절의 어떤 의미와 이런 정신이 이어져야 된다. 이런 말씀 해주신 것 같고요. 오늘 토론에 함께 한 분들 소개합니다. 이강한 광복회 전북지부 지부장, 김주용 원광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 두 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민족대표 33인이 3월 1일 서울 태화관에서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이후 한반도 전역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죠. 당시 100만 명 넘게 참여한 것으로 추산하는데요. 이강은 지부장님, 그 지난해 광복 80주년이었고 12.3 내란과 정권교체 이후 맞이한 3.1절인데 의미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아니, 완전히 감회가 새롭습니다. 만약에 지난해 12월 4일 계엄이 성공을 했더라면 지지난해요. 지지난해. 그러면 이런 3.1절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정말로 우리 국민들이 매우 훌륭한 나라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그 젊은이들이 국회의사당 앞에서 야심한 밤에 계엄군들을 저지해주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계엄하에 있을까 아니면 민주투쟁으로 나라가 시끄러울까 이런 혼란한 시기를 겪어야 할 참인데 선명한 국민들의 도움으로 지금 이 나라가 이렇게 가서 새삼스럽게 3.1 경축 행사를 하게 되니까 의미가 아주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 3.1운동 보통 우발적인 만세운동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석 달 가까운 기간에 거의 1000여 차례 만세운동이 전북을 비롯해서 제주도까지 해서 그렇죠. 전국에서 일어났었어요. 좀 어떻습니까? 그 3.1운동 이후에 어떤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그리고 이른바 촛불혁명, 빛혁명이라고 얘기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하고 그 재작년 12.3 내란에 대한 시민 저항까지 이 우리나라 역사를 지금 지탱하고 있는 정신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독립운동사를 연구하면서 항상 느끼는 게 우리의 그 민주주의
K 데모크라시의 연원 어디서 왔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죠. 일본 제국주의 입장에서 3.1운동을 쓴 용어는 딱 간단합니다. 조선 소요 사태 또는 조선 소요 사건. 소요라는 건 시끄러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게 이미 3.1운동은 1917년 대동단결 선언 상해에서 대동단결 선언 이후에 그다음에 18년에 신한청년당을 만들어 가지고 자, 이 국제적인 분위기가 우리 민족한테는 굉장히 좋은 기회로 다가오니 이참을 통해서 독립을 청원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구걸하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독립을 선언하자. 네, 자주독립. 예, 자주독립이죠. 네. 그래서 이 독립선언에 대한 열기를 예컨대 상하이에서 펌프질 해가지고 도쿄에서 1919년 2월 8일 28 독립선언 이때 이제 추후에 좀 말씀드리겠지만 28 독립선언의 전라북도 출신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하죠. 네. 자, 이래서 3.1운동은 굉장히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독립선언의 상징적인 사건이었고 네. 그 이후에 우리 민주주의의 이제 K 데모크라시에서 보면은 이때 3.1 독립선언 때 누가 참가하냐면 여학생들이 참가하죠. 네. 여성들이 사회 이슈에 본격적으로 참가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3.1 독립선언 때고 이후에도 60만 세, 올해가 60만 세 이제 100주년인데 60만 세 운동, 광주 학생 운동, 그 이제 해방 이후에도 줄기차게 뭐 4.19 민주혁명이라든지 그다음에 5.18,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우리가 뭐죠 그 응원봉인가요? 네. 하여튼간 탄핵 때 그 젊은 학생들이 나가가지고 정말로 자신의 그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그 계엄을 막았었잖아요. 네. 그런 거 보면서 피를 흘리지 않고도 우리가 우리식으로 민주주의를 완성해 나가는 그런 과정. 이게 그래서 3.1 독립선언이라는 게 단순히 우발적인 우리 민족의 어떤 분노의 표출이 아니라 세계사적으로 봤을 때 정말로 민주주의의 첫 발을 내디었다라는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3.1 운동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순히 우발적인 만세운동에 그치지 않는다. 그렇죠. 네, 말씀해 주신 거고. 네, 저기 지부장님, 그 3.1절 기념식이 지난해 같은 경우에 좀 파행을 겪었어요. 이게 뭐 당시에 이제 독립기념관장이었던 그 김영석 이제 전 관장. 네. 19일 날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해임 재간을 했으니까 이 김영석 전 독립기념관장이 역사관 논란을 상당히 좀 일으켰는데 뭐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뒤에 광복회 예산도 뭐 복원이 됐고 그다음에 홍범도 장군 흉상 육군 사관학교 그대로 두기로 했고 뭐 제재를 취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워낙 이게 좀 태부가 심해서 정상화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근본적인 것이 해결된 건 아니죠. 아까 그 도민 의견처럼 정치가 바뀌면 정권이 바뀌면 역사가 바뀌냐 이거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일제 잔재 청산을 우리는 하지 않았다. 네. 36년간의 통치를 받을 때 친일을 했던 사람들과 민족들을 학살하고 앞장 세워서 탄압을 했던 사람들에 대한 처단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네. 이어서 그때 당시에 힘을 썼던 사람들이 70년 동안 우리나라의 지도자로서 정치 일선에 서서 나라를 이끌어오면서 그때 있었던 역사를 전부 왜곡하고 뒤집어 엎어서 잘못된 것이 잘된 것인 것처럼 해놓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한 건 당연한 역사적 사실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거는 사실은 일본이 우리나라를 제대로 지배를 한 게 아니라 우리는 강탈을 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강도가 집에 와서 머물러 있었으면 그게 강도 집이 됩니까 우리 집이? 근데 이한테는 그것이 당연히 그렇게 일본한테 지금 하는 것이 맞다라고 주장을 하는 그런 것을 정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긴 일이어서 기본적으로 친일 청산을 지금이라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죽은 사람을 파헤쳐서 뭘 어떻게 하자는 게 아니라 어떤 것들은 아주 나쁜 일이었고 이런 일은 하면 안 된다라고 정의를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와서
뭐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뭐 쌀을 그 수탈당한 건 수출이라는 둥, 뭐 위안부는 뭐 그냥 자발적인 매춘행 이런 헛소리를 하는 것이 정당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생겼잖아요. 이거는 잘잘못을 분명히 선을 그어서 이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정의를 내려줘야 되고 이렇게 앞으로는 이러지 않아야 한다는 정의관을 세워서 교육을 시키고 정리를 해줘야 된다. 그게 안 되어 있는 바탕에서는 정권 바뀌면 또 그 친일부 오면 저기 할 거다 아닙니까? 지금 그 독립기념관장 김영석이를 자체 인사 그다음에 보훈부에서 상신해서 대통령이 재가를 했는데 불응하잖아요. 그리고 저 소속 항소를 하겠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윤석열이가 내란 수개로 재판에서 형량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하라는 맥락과 똑같은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잘못이 무엇인지에 대한 처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정의가 없어져 버린 거죠. 우리 사회에 70년, 80년 동안에 이 정의가 흐트러져 가지고 바른 정의가 안 서 있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정의를 바로잡는 작업을 해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친일 청산의 중요성 말씀해 주셨고 이 친일 청산이 결국 역사를 바로 세울 수 있는 그리고 이 사회의 어떤 가치관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문제다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는데 그 교수님, 근데 그 뭐 김현석 전 관장도 그렇고 이른바 이제 뉴라이트라고 꼽히는 불리는 이런 사람들이 뭐 여전히 뭐 식민지 근대화를 주장하고 그다음에 그 1948년 8월 10일 정부 수립일을 이제 건국절로 하자 뭐 이런 주장도 뭐 여전히 좀 남아 있어요. 남아 있고 최근에는 또 위안부 피해자 모욕한 이런 뭐 일본군 성범죄 두둔하는 이런 책들이 뭐 그 전국의 공공도서관에 또 뭐 버젓이 좀 뭐 이게 저기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여전히 왜곡된 역사 인식이 지금 우리 사회에 저번에 좀 있는 것 같은데 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공동체의 어떤 방향 앞으로 나아갈 지향점 이런 거 생각한다면 좀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작년이 이제 광복 80주년이었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한국이 K 데모크라시 민주혁명으로 새로운 정권이 창출됐고 또 경제 규모라든지 그건 세계 10위권인데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제 일제히 통치를 받고 해방이 됐지만 또 분단이 됐단 말이에요. 그 분단 때 기생했던 친일파들이 여전히 그 잔재들이 지금 역사 곳곳에서 숨어 활동하다가 결정적인 거는 윤석열 정부 때 그 사람들을 갖다가 공공기관 정부의 요직에 앉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히 알 수 있는 뭐 국사편찬위원회라든지 한국중앙연구원, 뭐 동부역세재단, 독립기념관 이런 데는 보통 장차관급이란 말이에요. 예산과 인력을 많이 쓰죠. 국가 정책을 좌우할 수 있는 데고 이분들이 거기에 있으면서 윤석열 정부의 미성숙한 역사 인식을 그대로 집행하니 이건 내부적 갈등이 더 드러나고 그다음에 우리 스스로가 일본이나 중국이 뭐 동국공장의 역사 왜곡한 게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 역사 왜곡을 하면은 우리 민족사의 자긍심이 없어지고 우리의 정통성이 희석화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는데 요번에도 그 김병헌이라고 그분이 이제 아주 뭐 악질적으로 정말 그 전국인의 소녀상에 희화시키고 또는 조롱하고 제가 이제 램지어 사태라고 있었어요. 한 3년 전에 램지어 사태,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의 램지어가 이제 일본군 위안부에 대해서 논문을 썼는데 그게 가장 결정적인 거는 계약 이론입니다. 램지어는 소속이 미쓰비시 그러니까 하버드대 미쓰비시 지원 학자예요. 한 100, 그러니까 일본 대기업의 지원을 받은 학자라는 거죠. 100만 불. 그 100만 불은 지금 아마 14억, 15억을 갖다가 연구비를 받아가지고 그들의 입맛에 맞는 전쟁 범죄에 가담했던 기업의 입맛에 맞는 논문을 쓰는데 그 일본군 위안부 그래서 계약 이론을 보면서 제가 그냥 그 분석한 논문을 쓰면서 학자적인 양심은 팽개쳤구나. 왜냐하면 계약 이론인 건 뭐냐면은 자발적으로 아까 이강한 지부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성매매를 계약에 따라서 수십만 명이 했다라고 하는 얼토당토한 얘기를 그냥 막연한 추측으로 다 논문을 썼단 말이에요. 그 논문이 이제 등재가 됐고 그래서 전 세계에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그거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내부에서 그 일본군 위안부에 지금 생존하신 분이 몇 분 안 계신데 그분들을 조롱하고 혐오하고 이런 행위를 우리가 한다는 거는 그래서 국회에서 법으로
이제 법을 제정해서 하겠다 하고 법이 제정됐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뭐 최하 뭐 5천만 원 그다음에 뭐 이렇게 5년 이하의 징역 이렇게 나오니까 법으로 규정해 버리니까는 지금 지난주부터 수요 집회가 아주 뭐라 그럴까요?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다시 재개됐단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역사에서는 아까도 이강한 부장님 말씀하셨지만 계엄의 경고는 역사의 준엄함도 있지만 그 역사의 준엄함을 실천하는 당시대의 사람들, 다시 얘기해서 입법부에서는 정확하게 다시는 이런 행위를 하지 말자 못하게끔 법으로 규정을 해야죠. 그래서 법으로 규정하니까 이 사람들이 단체가 아웃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해치는, 물론 꾸준히 학자들도 노력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 내부든 외부든 그거는 국내법으로, 또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노사이드라고 해서 유엔에서 정한 법이 있잖아요. 제노사이드에 대해서 이제 유엔에서 정한 법이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따라서 전 세계에 적용을 하는데, 그거하고는 별개로 우리나라 국내법으로라도 그렇게 우리의 정당한, 또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일반군이야 뭐 지금 예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명의 눈동자라는 한참 드라마도 그 정말로 유행했었는데 그거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눈물도 흘리고 우리의 슬픈 역사인데 그걸 희화시키고 조롱하고 자신들이 카타르시스로 느끼는 그런 행위를 과연 21세기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과연 용납해야 될까라는 점에서 후대들한테도 굉장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금방 말씀하신 그 소녀상을 모독하고 위안부를 모독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인면수심이라는 말까지 썼어요. 네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짐승은 그러니까 인간이 아니다라는 표현까지 썼었는데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경찰이 수사에 들어가긴 했지만 뭐 어쨌든 이런 사람이 쓴 책이 뭐 전국의 어떤 공공도서관에 이게 책들이 또 배포돼 있다는 것도 사실은 어떤 사회적인 어떤 걸러지는 어떤 장치 체계 이런 게 조금 뭐 미흡한 게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진짜로 중요한 문제는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 일본 국민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일본 놈들은 우리나라를 조선징이라고 해서는 분명히 내지인과 유지는 구분을 하고 있었는데, 저거는 우리가 일본 사람이 인정 안 한 걸 우리가 일본 국민이었다. 그리고 1948년에 대한민국을 그 사람들이 세웠다 그러면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를 세웠다라는 논리를 그렇게는 표현 안 하면서 일본 사람이 우리나라를 세운 거다라고 하는 것이랑 똑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이 말로 표현할 때는 그냥 48년에 따라 세운 거 맞지 않냐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를 하니까 듣는 국민들은 이 본의가 지금 어디에 있냐. 우리가 지금 일본의 속국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얘기를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걸 그냥 우리는 들으면서 저놈들이 뭐 헛소리하는 이 정도로 치부하고 넘어가는 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의도가 일본 국민이 대한민국을 세웠다고, 일본 군인이 대한국군을 뿌리라고 얘기를 해서 홍범도를 뿌리라고 온 거잖아요. 역사를 흐름을 우리 대한제국 군대가 해산되어서 의병되고 의병이 독립군되고 독립군이 광복군되고 광복군이 국군이 됐다라고는 뿌리를 이어와줘야 되는데 일본 군대에서 퇴역한 애들이 나라서 세운 군대가 대한민국 군인이라 그러니 육사의 홍범도는 안 된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논리를 당연히 펼치다가 지금 주저앉은 거죠. 근데 너무 그 두리뭉실하게 넘어가 주는 것도 문제가 된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가 광복군이냐 아니면은 해방 이후에 뭐 국군 경비대 창설이냐 뭐 이렇게 지금. 근데 그 경비대 창설 거기 한 사람들 일본군 잔재들이 더 들어갔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두 분 다 그 친일 잔재 청산 이게 뭐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게 사실 어떤 우리 사회의 어떤 방향성, 가치 이런 걸 세우는데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뭐 이런 지적들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 지부장님, 그 전국에서 가장 치열하게 지금 3.1 만세운동이 펼쳐진 지역입니다. 네. 그 독립유공자만, 그러니까 서원을 받으신 분만 1,145명이에요. 예, 조금 더 늘어납니다. 늘어났습니까? 예. 예. 그 한강 이남에서 최초로 만세운동을 일으킨 곳이기도 한데 군산에서 그 3월 5일 군산 만세운동이죠. 그 석 달 동안 임실, 전주, 정오, 입상, 전북 전역으로 확산했는데 그 전북적 3.1운동 흐름과 의미 한번 짚어주시죠. 3.1운동은
서울에서 3월 1일 날 만세운동이 일어났지만 사실은 독립선언서가 어떻게 배포되는지 루트가 하나 문제가 되는데 이 천도교에서 운영을 하던 보성사에서 독립선언서를 사전에 인쇄를 해서 한 3일간 보관을 하다가 이제 3월 1일 날부터 배포를 시작하는데 천도교 측에서 배포를 하는 것과 기독교에서 배포를 하는 것, 불교를 통해서 배포는 세 개 루트로 했는데 전라북도는 천도교가 1차로 지금 와서 서울에서 인종익이 2월 28일 날 아침 7시 차를 타고 대전으로 와서 대전에서 하룻밤을 자고 익산으로 와서 익산에서 전주까지 기차를 타고 와서 전주 천도교 교구청에다가 이 독립선언서를 전달을 하면서 3월 3일까지는 전부 다 우리 각지에다가 보내라 해가지고 이 임실, 진안, 장수, 김제, 고산 등 천주교 교구에 싹 배포를 했고 천도교 교구요. 천도교 교구에 네, 네, 배포를 했고 네. 또 그 임실 한영태한테는 따로 200장을 보내주어서 임실에서 만세운동을 하라고 하고 또 그 천도교 교도들 4명한테 나눠주면서 전주 시내에 밤중에 가서 좀 붙여라. 그죠? 그래서 전주 시내는 3월 1일 밤에 말하자면 독립선언서가 벽에 이게 벽보로 붙기도 하고 그렇게 됐고요. 또 한 루트는 함태영이 기전학교 출신인 이명신에게 독립선언서를 주어서 독립운동을 3.1운동을 준비를 해라 해가지고 전주 서민교회에 와서 그 전달이 돼서 기전학교 신흥학교가 중심이 되어서 3월 13일 3.1 독립만세운동을 준비를 했고 또 아까 그 기독교 계통의 세브란스 의전에서 그 근무를 하던 이갑성이 당시 그 세브란스 의전에 근무하던 김병수에게 독립선언서를 주어가지고 만세운동을 시작을 해라 이렇게 준비를 해서 온 것이 그분이 와서 이 군산에서 그 군산영명학교와 그 군산교회 그 고암교회 군산 예수병원 직원들까지 합세된 준비를 해서 3월 4일 날 했던 만세운동이 한강 이남에서 이루어진 최초 독립만세운동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3월 5일 이후로 오수 3월 10일 날 오수 초등학교 학생이 만세운동을 한 것과 3월 13일 날 전주 임실 또 16일 날은 정읍 태인 18일 날은 또 오수에서 또 한 번 있었고 19일 날 고창 장수 20일 날 김제 23일 날은 오수에서 아주 대규모 있었고 4월 중에는 무주 남원 익산 뭐 진안 부안 등 우리나라 전라북도 각 지역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나지 않은 곳이 없고 만세의 형태도 이 시장 장터에서 하는 만세운동 또는 골목단위 다니면서 했던 운동 산간 지역은 산상 만세운동도 있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하는 산에 만세운동. 올라가서 네. 만세를 부르다가 여기서 쫓아오면은 저차 방으로 도망가고 뭐 이런 식으로 만세운동도 이루어져서 전체적으로 전라북도가 121회에 13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고 기록이 돼 있고 108명이 사망하고 417명이 실종됐고 890명이 희생을 당했다고 나오는데 그리고 24명이 경찰에 검속되었다고 박은식 선생님이 쓴 자료에서 기록이 나와 있는데 실제는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활동을 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다만 더 자세히 정리를 하지 못한 부분이 있고 이름 없이 또 그 참여했던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때 3.1운동이 끝난 후에 또 사람들이 중국으로 가서 독립운동에 참여한 분들이 많아서 이 전라북도가 독립운동가들이 많은 것이고요. 아마 전라북도는 사실은 1894년에 동아경명이 일어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많이 죽었죠. 전투를 했고 또 1906년부터 1910년 사이에 호남 의병이 전라북도에서 일어나서 전라남북도를 다니면서 전투를 제일 많이 해서 이 의병사의 전투도 많이 잡혀가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피해가 제일 컸는데도 이 시민들 중심으로 말하자면 지도자가 좀 활발한 지도자들이 희생을 당해서 없어진 상태에서 학생들 중심이 되고 젊은이들이 중심이 돼서 만세운동을 일으켰던 것이 이 정도 규모로 나타난 것은 전라북도 사람들의 의기가 얼마만큼이나 컸는지를 이야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3월 1일 직후부터 거의 뭐 2달 넘게 2달 이상 120차례 이상의 이제 만세운동이 네. 펼쳐졌다는 건데 교수님, 금방 지부장님 말씀대로 전북 지역에서는 어떤 종교에 상관없이 그 다양한 종교, 다양한 계층 그리고 여러 지역에서 이제 만세운동이 펼쳐졌어요.
좀 독립운동사적으로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은 분단이 됐지만 우리 이제 대한제국기에 우리 이제 한반도를 보면은 이 전라북도가 가장 수탈을 많이 당한 곳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차상찬이라는 그 당시에 교수가 쓴 그 전라북도 탐방기를 보면은 여기를 미고지향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미고 지향, 지향, 네. 쌀창고. 쌀창고. 네. 그러니까 뭐 그냥 그 예컨대 저 함경도나 뭐 이쪽 그 강원도에는 거의 지금 이 전라북도처럼 평야가 없잖아요. 네. 근데 일본 사람이 봤을 때 일본 열도를 봤을 때 김제 평야, 호남 평야처럼 그렇게 큰 평야들이 없어요. 그런데 전라북도는 물론 무진장 쪽은 산이지만은 이쪽 서부 쪽은 그야말로 예컨대 뭐 익산부터 쭉 내려와서 이제 김제, 뭐 정읍, 고창 다 여기 옥토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수탈도 수탈이지만은 1894년 이제 동학농민혁명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참여 세력들이 3.1운동 또 이제 심지어 뭐 이제 임실 같은 경우나 이런 데는 이제 신간의 운동까지도 그 인맥들이 이어지죠. 그 네. 참여했던 사람들이 또 하나는 이 전라북도의 독립운동의 이제 현상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전라북도 출신 인맥들 그러니까 전라북도 아까 이제 제가 이제 평야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한반도에 그렇게 큰 평야들이 없는데 이 대주주가 많다 보니까는 그 이른바 구한말 격변기에 상당수의 대주주의 자제들이 유학을 많이 갑니다. 네. 그때 당시 경성이나 네. 그때 당시 뭐 동경이나 이런 데로. 예, 네. 일본 유학 가가지고 또 일본 유학을 간 그런 자제들이 학생들이 독립운동에 많이 헌신하죠. 대표적으로 28 독립선언서에 초안과 그다음에 실행위원으로 참여했던 그 백관수 같은 경우 고창 출신이잖아요. 네. 그다음에 이제 독립운동 그 자금을 냈던 이제 정로시,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 독립운동 자금도 냈지만은 또 옥살이 했던 나영균 이 정읍 출신이고 그래서 저는 물론 뭐 인천도 있고 다 있는데 28 독립선언의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전북 출신이다라고 규정을 짓고 싶고요. 왜냐하면 그 뒤에도 이제 임정을 꾸릴 때도 자금을 낸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이게 운동이라는 게 인적 자원과 예산이 없으면 지금도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전라북도가 아이러니컬하게도 미고지향이라고 수탈을 많이 당했지만은 또 거기에서 그 자제들이 유학을 가서 선진 학문을 배우고 민주주의를 습득하고 그런 사람들이 직접 독립선언에 참여했다는 그 점 이게 아마 전국적으로 지금 아마 연구가 지금 되고 있지만은 전북 출신들 유학파들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 역할을 했는지 이 부분이 바로 전북 3.1운동의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그 당시 전북 지역이 사랑과 돈이 있었고 네네. 그 사랑과 돈을 독립운동을 위해 사실 그렇죠. 썼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네. 그 오늘 터놓고 말합시다는 오늘 우리에게 3.1절 의미는 이란 주제로 김주영 원광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 이강한 광복회 전북지부 지부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도 시청할 수 있고요. KBS 전주총국이나 터놓고 말합시다를 검색하시면 실시간 보기와 여러분의 의견도 함께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 1939년 3월 1일 서울 탁골공원에서 만세운동이 시작했는데 불과 나흘 뒤에 3월 5일 그 군산에서 만세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배경에는 이제 뭐 숨은 쥐역, 이름 없이 희생된 독립운동가들이 있을 텐데요. 그 아까 지부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당시 그 세브란스에 있었던 김제 출신 김병수 선생이 그러니까 독립선언서와 태극기를 이제 전달받고 목요일 이제 군산 영명학교를 찾아옵니다. 여기서 이제 군산 3원 만세운동이 시작됐다. 아까 지부장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교수님 이번 방송에서 김병수 선생 그리고 익산의 문용기 열사 꼭 소개하고 싶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다는데, 네. 아니 제가 이제 뭐 먼저 김병수 선생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전라북도 독립유공자가 아마 작년 기준으로 1,160명 정도로 늘어났습니다. 근데 한 번 한번 다 소개하고 싶지만은 조금 상징적으로 네. 왜냐하면은 독립선언서를 직접 가지고 세브란스 학생으로서 이제 학생이잖아요. 그 당시에. 네네. 이갑성이라는 그 약제사가 또 가서 네 고향이 군산 전북이니까 원래 이제 김제 출신이고 학교는 또 군산 영명학교 나오고 네. 그래서 가가지고
정말 의지 있고 뜻 있는 선각자들을 한번 민족 대표 33인을 모시고 싶다 해서 처음에 접촉한 게 3.1운동 전에 3.1절 전에 스승이었던 그 박연세 선생님을 한번 민족 대표로 한번 모시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이제 박연세 선생님이 고민하다가 나는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다시 김병수가 올라가죠. 그 박연 선생님은 군산 영명학 예, 때 이제 그 스승님이셨고요. 예. 그래서 올라가서 그러면은 이제 그 민족 대표 33인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은 그 뒤에 이제 3.1 독립선언이 있을 테니 이걸 갖다가 거적적으로 할 수 있게끔 이제 군산을 비롯해서 전북 지역에 독립선언서를 좀 배포해다오 해서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은 학생이고 그리고 이제 의사예요. 그러니까 아직 의사는 아니지만은 의대생이었죠. 예, 의대생이죠. 제가 이제 그 연세대학교 의사사학과가 있습니다. 거기는 연세대학교는 한 30여 명의 출신들이 독립유공자로 포상을 받았어요. 의사, 학생, 간호사, 교수들.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이 김병수 선생님도 속하는데 1919년 세브란스 연세대학교의 의과대학 기술은 그러니까 피부 이식 수술까지 가능하게끔 굉장히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갖고 있었는데 요즘 시각으로 치면 의사들이 뭘 그거 해 그냥 편하게 있으면 되지. 근데 김병수는 그렇지 않았어요.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민족 공동체를 복원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무서웠겠죠. 무서웠지만은 가서 미션을 완수하고 3월 5일 날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3월 5일 날 근데 3월 5일 날 남대문에서 2차 안전 독립선언 그 시위를 할 때 남대문에서 잡힙니다. 그러니까 김병수가. 네. 그래서 이게 사람이 잡히고 나서 약 1년 2개월 정도 선고를 받고 8개월 정도 징역 생활을 해요. 김병수는.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신민의 사건이라는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이제 학생들한테 잘 인용하는 게 민족의 시련 이런 책들이 있어요. 가족의 순환, 민족의 시련 이런 책이 있는데 이 선우훈이라는 사람이 쓴 거예요. 신민의 사건 때 가장 어린 나이에 일본 제국주의에 잡혀가지고 이제 이른바 백오인 사건이 있거든요. 약 600명 정도가 잡혀서 105인이 기소가 되는 사건. 근데 이 사람은 천우는 기소가 되지 않죠. 일단 체포되면은 고문을 당합니다. 네. 그 오죽했으면 이분은 기독교인인데 1초에 하나님을 외쳤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근데 김병수도 잡혔을 때 무조건 고문을 많이 하죠. 그러니까 서대문 형무소에 가기 전에 이미 고문을 하고 취조 때. 그래서 그러한 그 인간 이하의 고문을 당하고 나서 수용 생활을 하고 다시 나오죠. 다시 나와서 학업 생활을 이어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세브란스는 징역 생활을 학생들 다 복학시켜요. 근데 경성의전은 다 퇴학시킵니다. 왜냐하면 조선 총독부가 세웠기 때문에 경성의전 공립대학 학생들은 퇴학시키고 김병수는 복학을 해서 의사 공부를 마치고 이제 익산에 내려와서 삼산의원을 개원하잖아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여기서는 단발성이면 그렇구나 할 텐데 이 김병수는 지속성이 있었어요. 어떤 지속성이 있냐면은 이게 그러니까 3.1 독립선언 이후에 우리가 해방이 되질 않았잖아요. 네. 또 아직도 일제 치하고 동아정책 시기인데 이때 김병수는 일본 제국주의의 그 가혹한 고문 체험도 해봤고 수용 생활도 해봤는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교육 활동, 의술을 통한 교육 활동과 이른바 계몽 활동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고아원 활동도 해요. 고아원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부모 없는 자제들을 하는 사회 사업도 하고. 네. 그래서 김병수 같은 경우는 독립운동가이면서도 그 뒤에도 지속적으로 일상성을 회복하는 일상생활을 멈춘 게 아니라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독립운동가이자 사회사업가로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인물이라 그래서 제가 꼭 좀 전라북도 출신으로서는 조금 전북 사람들이 기억하고 기념해야 할 인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리고자 했습니다. 김병수 선생님. 네, 김병수입니다. 네. 단순히 3.1 운동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고 3.1 운동을 주도했을 뿐만 아니고 그 이후에도 수감생을 마치고 난 이후에도 지역에 내려와서 사실은 그 일제 치하에서 그렇죠.
많은 이제 사회사업, 그다음에 어떤 뭐 민주구실을 고취시키는 뭐 이런 활동을 좀 했다는 네,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예. 말씀이시고 지부장은 어떻습니까? 그 아까 이제 김병수 선생님 말씀해 주셨고 그 익산의 그 문용기 열사 뭐 지역 언론에 가끔 뭐 이제 종종 소개가 되기도 하셨던 분인데 그 문용기 열사 당시 41살이었습니다. 예. 순국하신 때가 뭐 어떤 분이십니까? 문용기 열사는 1878년생 익산 오산에서 출생을 하신 분인데 처음에는 뭐 한학 수학에서 뭐 서당 훈장 이런 거 하시다가 24살 되던 해에 군산 영명학교 보통과에 입학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김병수 씨하고도 인연이 이제 맺어지게 되고 이 졸업을 하고 1908년에 목포에 있는 왓킨스 중학교라고 가서 거기에서 그 중도 과정을 마치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그 미국 남장로교에서 세운 학교라서 기독교 신자가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 기독교를 접하게. 이승만이 YMCA 총무로서 전국 순회 강연을 할 때 목포에 와서 강연을 할 때 같이 강연을 하면서 이 독립운동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거기서 갖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16년도에 학교를 졸업한 후에 함경도 갑산에 있는 미국인 금광에서 통역 역할을 하면서 한 8년 동안 돈을 버는 것들도 독립운동에 투자를 다 했다고 합니다. 3.1운동이 일어나자 이제 고향 익산에 와서 만세운동을 주도를 하려고 김병수와 만나서 만세운동에 관한 이야기를 같이 하게 되고 이 남전교회 최대진 목사와 함께 거사를 논의하면서 익산의 남전교회 정명인 박다인 집에서 사흘간 이렇게 묵으면서 운동 준비를 해가지고 4월 4일 날 이제 만세 시위를 하는데 남전교회 신도들 학생들 거기 그 도남학교 학생들 151명하고 해서 솜리장터로 시위를 나와서 이제 큰 깃발을 들고 독립면세라고 그러는 큰 깃발을 들고 나와서 시위를 앞장서서 하면서 선두 시위를 하고 다니다 보니까 그 시위군 중에 한 1000여 명으로 늘어나서 일본인들이 이제 탄압을 시작을 하죠. 이제 제지를 하다가 안 되니까 이제 그 굉장히 그 폭력적인 그 탄압을 하면서 아마 한 5번 칼로 찔려서 이렇게 난자당해서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 그동안에는 뭐 팔이 잘렸다고 하는 말씀도 듣고 그 정도로 그 의지를 가지고 앞에서 선두에서 그 지휘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때 이 일본 놈들 그 탄압에 익산에서 이 문용기 열사를 비롯해서 박영문 씨, 장경춘 씨, 박도연 씨, 서경희 씨, 이종기 씨 등 6명이 현장에서 순국하는 참사를 당했습니다. 당일에? 예, 당일에. 현장 순국자가 6분이 나왔고요. 예, 그때 그 입었던 그 두루마기가 가족들이 보관하다가 독립기념관에 기증을 해서 지금 독립기념관에 전시가 되어 있기도 하고 또 익산 그 시장에 가면 문용기 열사를 기리는 그 동상도 세워져 있습니다. 그 만세 시위를 가장 극렬하게 앞장섰던 열사 나이 많은 청년학도 당시 41살. 당시는 나이가 많은 편인데도 움직임은 젊은 청년 학도들과 함께 하면서 이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아주 유명한 분 중에 한 분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방 말씀하셨지만 익산에 이제 이분을 기리는 이제 동상도 세워져 있다고 그랬는데 지난해 그 문용기 열사 독립만세를 외치다 이런 청소년 뮤지컬이 이제 공연됐다고 그래요. 그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지역에서 이 지역의 어떤 그 독립 열사들, 선열들 알리는 노력들을 뭐 계속 이어가야 할 텐데 그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이죠. 우리 전라북도는 사실은 인구비를 보면 전국의 3%도 안 되는 조그마한 도죠. 근데 독립운동가 숫자를 보면 8% 정도 됩니다. 1200명 가까이 되니까 독립운동가로 서훈을 받은 분의 8% 정도 되는 것은 이거 어디에다가 비교를 해도 이게 비교가 안 되는 그 많은 분들의 독립운동가가 있고 그 독립운동가 중에는 문용기 열사뿐만이 아니라 민족대표 33인 중에도 2분 백용성 주사님하고 박준생 뭐 2분 민족대표가 있으시고 독립선언서를 기초를 작성했던 임주 선생님도 계시고 선언서를 쓰셨던 직접 이렇게 독립운동과 관련해서 활동하신 분들이 너무 많은데 알리는 길이 너무 약해서 이걸 어떻게 알릴까
이 고심을 많이 하고 저희들을 그래서 이 컨텐츠 대회를 하면서 교육감 배로 컨텐츠 대회를 하면서 학생들로 하여금 독립운동가 이야기를 영상을 만들도록 하는 작업도 하고는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머리에 그 문화 활동을 통해서 이렇게 심어주는 거거든요. 저희가 공연을 한 두세 번 해봤거든요. 작년에는 25년도에는 그 백정기 선생님하고 이종희 선생님 이야기, 그 전에는 그저 윤봉길 선생님, 그 전에는 안중근 선생님 이야기를 크게 다 넣어서 이렇게 만들어 보았는데 앉아서 보는 학생들이 감동을 받고 일어나지를 않고 오래도록 기억을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독립운동가들에 관한 소개 이야기들을 극화하거나 이런 문화적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절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금방 지부장님께서 이제 그런 어떤 전북 지역 독립운동의 역사, 독립운동가들의 활동 이런 거를 어떤 이제 문화적인 행사, 문화적인 프로그램으로 좀 널리 알리는 게 필요하다는 말씀해 주셨는데, 단순히 문화적인 행사뿐만 아니고 이제 교수님께서는 사실은 뭐 손꼽히는 이제 독립운동사 이제 연구하신 분이신데, 전북 지역 독립운동사를 좀 체계적으로 좀 정리하고 알리고 이런 것도 좀 굉장히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천안에 있는 독립운동 기념관 말고 이제 독자적인 자기 이제 광역지자체 내에 독립운동 기념관을 운영하는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좀 전북 지역에도 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이제 이강한 지부장님 말씀하셨지만은 이 후대들한테 이 독립운동이라는 좋은 컨텐츠, 다시 하드웨어, 이 원석 가공을 해서 문화상품으로 공연한다든지 이런 장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 장이 일정치 않으면은 그럼 어느 해는 여기서 하고 어느 해는 저기서 하고 차라리 그러면은 그러한 독립운동가들을 현창할 수 있는 공간, 이게 실내외 공간, 이른바 이제 가칭 전북 독립운동 기념관 이걸 갖다가 만들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제가 이제 여기 전라북도 이제 전주 오면서 보면은 이제 국립 전주 박물관도 있고 잘 해놨죠. 뭐 안중근 의사 유목전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한 국립박물관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은 전북 독립운동 기념관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상시적으로 뭐 상시 또는 상설 전시, 특별 전시를 지속적으로 한다면은 전라북도 독립운동가들이 이제 포상받은 분만 1,160명 정도 되고 그 이외에도 계속 좀 발굴을 해야 되겠지만은 내용들은 충분히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왜냐하면 이분들이 또 국내에서만 활동한 게 아니라 해외에서 활동한 분도 꽤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분들의 역사를 가공해서 넣어줄 수 있는데 그런 넣어주고자 하는 그 공간이 없다면은 제가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하면서 경기도는 지금 경기도 독립운동 기념관을 만들려고 도지사께서 적극적으로 해요. 지금 김동연 도지사가. 한편으로는 또 대한민국 경쟁사회잖아요. 누구보다 잘하고 싶은데 이 독립운동 기념관 짓는 거는 누구보다 잘하는 게 아니라 다들 뒤로 빼요. 이유가 아마 물질적으로 돈이 안 되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저는 그러면 그렇게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2년 전에 12월 3일 날 어쨌든 계엄을 선포하고 최고 통수권자가 나라가 쑥대밭이 됐어요, 한번. 그리고 몇 개월 동안 그 계엄과 내란에 대적점에 섰던 사람들이 입었던 상처 또는 물질적인 손해 이거는 계산이 안 될 거예요. 근데 그런 이유들이 자꾸만 발생하는 원인이 있단 말이죠. 역사에서 제대로 된 교육과 법적 규정력을 해놓지 않으니까 생긴 건데 그건 인문학적. 다시 얘기해서 물질이 아무리 발달이 돼도 머리가 썩으면 기술이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기술 발전이 된다 그래서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거기에 나가지 못하면 이른바 선공 후사하지 못하면 공직자들도 먼저 공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이익을 생각하면은 그래서 독립기념관장 김영석 관장이 전 관장이죠. 예, 전 관장이죠. 크리스찬이고 이제 목사 신분인데 독립기념관은 종교기관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행위들이 그러한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국가 최고 통수권자한테까지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갖다가 우리 역사에서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은 전북 지역의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을 갖다가 기억하고 소환하는 장소로 아예 전북 독립운동 기념관을 어떤 도지사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선포하고 아니 돈이 없으면 단기적으로만 끌어서라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라도 그걸 갖다가 그 중앙정부하고 추진해가지고 네트워킹을 해가지고 그걸 실현하는 것을 만들어야죠. 지역 소멸하고 지역은 계속 뭐 인구는 줄어든다고 그러지만은 결정적으로 저는 머리만 살고 뭐 다른 얘기일 수 있지만은 서울만 팽배해지고 지역이 죽으면은 사람 몸처럼 뇌만 커지고 팔다리가 잘리면은 이게 건강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역사에서 전라북도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독립운동사에서 아까 우리 지부장님도 독립유공자 한 10% 가까이 된다고 그랬지만은 그런 단순한 퍼센테이지가 아니더라도 다 목숨을 내놓고 한 사람들을 지역에서 현창하지 않으면 기관이 개인이 하겠습니까? 그런 면에서는 반드시 저는 독립운동 기념관은 필요하다. 그래서 그거를 전북 도지사님께서 한번 경기도 한번 벤치마킹도 하고 한번 도움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역사인 전국적으로 네네. 한 시도에서 그래도 하나 기념관을 이시한다고 그래서 서울, 경기도, 부산, 대구, 인천들이 지금 그 기념관을 지을 준비를 하고 짓겠다고 공약을 하고 작업을 착수를 다 했거든요. 전라북도만 지금 아무 저기를 못 하고 있어요. 사실은 절대로 필요한 곳이고 이게 기념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젊은 그 우리 후세들한테 교육시키고 체험하는 공간으로 활용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머리에 남아서 이 정신이 이어가는 거죠. 저도 또 한 말씀 드리면은 그러한 공공기관을 만들어 놔야지 독립운동사 하는 젊은 학자들도 계속 배출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저 이제 현직에는 저 같은 교수들이 만약에 정년퇴직하고 나면은 제자들이 없으면은 다시 누가 하겠습니까? 이 부분을 계속 이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공적인 차원에서라도 있으면은 이 큐레이터라든지 연구사를 그 채용하는 그런 순기능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올바른 역사 인식을 세운다는 거는 결국 역사를 좀 제대로 기억하는 것에서부터 이제 출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네네. 역사를 제대로 기억하려면은 이런 어떤 독립운동 기념관이든 뭐 이런 어떤 토대가 좀 필요하다. 뭐 이 말씀 이제 두 분이 해주신 것 같고, 그 오늘 이제 뭐 3.1 정신을 얘기하면서 뭐 동학농민혁명 뭐 넘어가 그냥 지나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 전북은 동학농민혁명 발상지이고 그다음에 뭐 봉건질서 척양척에 뭐 외쳤던 이제 뭐 시발 지역이기도 하고, 그 동학농민혁명을 지금 이 3.1절을 계기로 좀 다시 좀 기억을 한다면 좀 어떻게 좀 다시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습니까? 먼저 저기 동학농민혁명은 뭐 그 민주화를 실현하려고 했던 우리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실현했던 운동 중에 하나이고 그 정신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단군 할아버지가 주창했던 홍익인간에서부터 내려온 우리 저 사람을 위한 사회, 사람이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사회의 정신으로 시작한 것이 통합과 일맥 통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아서 홍익인간 정신과 인내천 정신은 하나 같은 것이고 이 통합 정신이 결국은 3.1 정신으로 이어졌거든요. 우리가 인류 평등을 이야기한 것이 3.1 독립선언의 가장 큰 맥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정신적으로 그 훌륭한 적이기 때문에 특히 그건 우리 전북의 자랑이죠. 이거는 저는 그렇게 늘 말씀을 드리는데 전북이니까 이 동학이 일어났다. 예를 들어서 우리 전북 사람들이 이 사심이나 욕심에 연연하지 않고 자유롭고 창의적인 정신을 가지고 있는 그 도민이었기 때문에 이런 동학운동도 일어날 수 있었다. 폭압에 반대하는 거이거든요. 일제 당시에 그 일제를 지배했던 도지사가 보고한 게 전북 사람들은 너무 이 항일 정신이 강해서 참 통치가 어렵습니다 하고 보고를 한 게 있는데
이 동학이 그런 정신으로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우리 3.1 정신까지 이어져서 우리 민족 속에 지금 몸으로 지금 살아남아 있다고 저는 믿어요. 이번에 그 12.3 때 그 사건도 우리 국민들이 나간 것도 다 그 정신이고, 촛불 시위로 대통령을 갈아치운 것도 이 정신이고, 우리 국민들한테 살아남아 있는 정신이 쭉 이어져 와 있는데 뭔가 기념하고 정신을 차리게 해줄 필요는, 기억하게 할 수는 있게 해줘야 된다는 생각은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3.1 정신이 뭐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이 이어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3.1 운동 앞에 동학농민혁명이 있었던 거죠. 있었죠. 교수님께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역사학자로서 보면은 우리가 조선시대 500년 보면서 이제 봉건 사회, 전근대 사회의 가장 기본적인 건 신분제잖아요. 네. 이미 태어날 때부터 자기 신분이 결정돼 있어요. 그거는 피해에 의해서 내 신분이 계급 사회가, 그거는 좀 집안, 가문, 혈통에 따라서 그거는 인간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계단을 완전히 차단하는 거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제 민주주의는 아니죠.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동학농민혁명 때 예컨대 이제 수훈 최재호가 1860년 동학을 창교한 이유는 삼정분란 때문에 도저히 살 수가 없다, 민들이. 그러니까 왕을 위시한 집권층만은 삶을 영위할 수 있는데 그 이외의 사람들이 너무 힘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인내천, 시어천, 이게 그 당시에는 양반 사이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조선시대의 양반들을 제가 뭐라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엔 그 기능이 있었을 텐데 이제는 민들이 도저히 살아갈 수 없으니까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삼정문란의 세도 정치가 있고, 특히 이 전라북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고지향, 그 당시 농경 사회에선 가장 그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게 이쪽 전라북도고 많이 또 뺏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풍요로웠지만 또 풍요롭죠. 스타일이 제일 심했던 지역, 그렇죠.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역설적으로. 그러니까 많은 지방관들이 오면 여기 타켓으로 하고 많이 뺏고 그러면 여기서 많이 뺏긴 사람들은 힘들잖아요. 네. 근데 그걸 갖다가 사람이 곧 하늘이다라고 하는 동학 사상을 실천하는 그 와중에 특히 이제 전봉준이라는 걸출한 혁명가가 나왔고, 그 과정에서 보면은 이제 패정개혁안이라든지 동학농민혁명의 전체 과정에서 보면은 뭐 직강소도 설치잖아요. 이제 지금의 시각을 봤을 때 완전한 민주주의 절차는 아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앗들은 계속 보이거든요. 네. 1800년대 후반에 집강소라는 건 사실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네. 지자체 같은 거죠. 그리고 귤 같은 것을 세워서 함부로, 이 귤이라는 게 살짝 삐끗하면은 권한을 함부로 쓰면은 난리가 납니다. 지금이나마 공직사회가 촘촘한 감시망을 있지, 예전 같으면 그냥 제가 이제 이승만 정부 때 보면은 뭐 장관들 뭐 회식하면 결제합니까? 그냥 영수증 막 주고.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동학농민혁명 때는 규율을 세워서 함부로 민 타막하지 마라. 이런 것들은 당시 인내천을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자신의 실생활과 연결시켜서 하나의 높은 정치 단계까지 끌어올려 했던 그 당시 리더들의 덕목이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동학이 3.1 정신으로 이어졌고, 또 실질적으로 동학농민혁명에 참가했던 사람들 중에 일부는 3.1 독립선언에 또 시위를 해요. 같이 참가하고 또 이제 의병에도 의병뿐만 아니라 신간에까지도 활동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 걸 봤을 때 이 독립운동의 이런 그 긴 연안들이 단순히 그냥 스타카토로 자를 게 아니라 동학농민혁명부터 연원이 있다, 정신적인 거. 참여자들은 좀 더 세분화시켜야 되겠지만은 그 정신만큼은 계속 이어졌다라고 볼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동학농민혁명 정신부터 시작해서 3.1운동 의의와 정신까지 오늘 두 분 말씀 들어봤습니다. 오늘 터놓고만 합시다는 오늘 우리에게 3.1절의 의미는 이란 주제로 함께했습니다. 독립은 봄처럼 당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모두 선열들의 투쟁과 희생 덕분이겠죠. 대한 독립만세를 외쳤던 그날의 목소리들, 그들의 나라 사랑 정신을 되새겨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어받아 지키고 발전시켜 나갈 것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되셨길 바랍니다.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이강한 광복회 전북지부 지부장, 김주영 원광대학교 역사문화학과 교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터놓고만 합시다. 김종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